구성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서론에서 좀 문제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한국이랑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역사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남한이랑 북한의 정치 체제와 제도를 비교를 할 텐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정치 체제가 달라져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랑 한국을 이제 종종 함께 이야기할 때 한국 말고 남한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남한이라는 말은 그 단어 그대로 남쪽의 한국이란 뜻이고요. 북한은 북쪽의 한국이란 뜻이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남한, 북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일단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북한을 부를 때, 그 북쪽에 있는 한국을 부를 때 줄여서 북한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그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은 지금 이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 나라의 공식 이름을 보면은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세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고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빼고 나면은 남아있는 단어가 조선인데 이 조선이 북한에서 북한에서 스스로를 부르는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뭐 노스코리아 이렇게 다 쓰긴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이야기할 때는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남쪽과 북쪽을 부를 때에도 한국에서는 남한, 북한 하듯이 북한에서는 북조선, 남조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조선, 남쪽에 있는 조선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이라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북한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또 왜 한국은 남쪽에서는 한국을 기준으로 하고 왜 북쪽에서는 조선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혹시 이제 뭐 역사나 이런 수업들 들은 학생이 있으면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조금 그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위에서는 조선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서는 한국이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남한과 북한 혹은 남조선과 북조선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 고대사를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 옛날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삼국시대란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시대가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삼국시대인데 나중에 이게 통일신라로 거쳐서 뭐 고려, 조선 이렇게 거쳐서 한국 그리고 지금의 남한과 북한, 북조선과 남조선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쭉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을 보면은 가장 그 마지막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명칭을 쓰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조선은 옛날 왕조예요. 즉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죠. 왜 지금 그 조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 조선이 마지막 무렵에 조선이 끝나갈 무렵에 조선의 이름이 바뀝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나라인데 1897년에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나라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요 분이 고종왕이죠. 고종 황제고, 여기가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지난 행렬을 이제 사진으로 담아 놓은 거고, 요거는 고종 황제의 지금으로 치면은 관료조, 내각들, 예, 장관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조선이 독립을 하고 조선이 조금 더 근대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조선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식민지 점령을 받게 되죠. 일본한테. 그게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역사상에서 많이 사용한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 1910년부터 45년 기간 동안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혹은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 사람들이 꾸준히 나라를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때로는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의 중요한 정치가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공격을 하는 무력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나 집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한국은 어떤 나라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일본이라는 상대를 두고서 싸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한국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독립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1945년에 한국이 독립했을 때 한국은 독립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전체는 그냥 일본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 국가고 당시에 소비에트나 미국이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이 승전 국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 국가인 일본의 땅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국제법상 관행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땅이었고, 이제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이 땅을 소비에트와 미국이란 두 나라가 들어와서 각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본 국기가 이제 내려가고 미국 국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한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물러서고 나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그냥 독립 국가가 된 게 아니라 45년부터 48년 동안, 48년까지 한 3년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북쪽은 소비에트가,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국이 관리를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 내에서도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옛날 사진인데, 이런 이제 미국이나 소비에트의 관리를 반대한다는 그런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3년이란 기간 동안 그 관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한반도에 하나의 단일 정부, 한 개의 정부가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8년에 남한에서는 김구라든가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한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박헌영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48년에 한반도에 정부가 두 개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부터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서서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그 갈림길은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입니다. 그럼 48년부터 1950년까지 2년 내지 3년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네 방식대로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어,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책이라든가 수업, 그 다음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 그 한국 전쟁은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 군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그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을 뿐더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미국이 2차 대전 동안에 사용했던 폭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한국전쟁 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 모두 모든 건물이라든가 뭐 학교, 병원 등등 80% 이상의 구조물들이 도시가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53년에 휴전협정으로 판문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휴전이 된 이후에 생긴 그 경계선이죠. 휴전선은 그 이전에 48년까지 있었던 그 선이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서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분리가 된 시점이 이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왜 북한에서는 조선을 쓰고 한국에서는 남쪽에서는 한국을 쓰는지 지금 역사를 아주 짧게 이제 훑어보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바꾼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고대 국가가 아니라 근대 국가로 넘어갔다. 그게 특히 일본 식민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이 근대 국가로 넘어갔다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그 국가 이름을 이어받아서 한국, 이제 물론 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더 고대로 올라가서 한국 고대사와도 연결을 지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이어받아서 쓴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한국을 기본으로 쓰고 그것 때문에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북한에서는 반대로 일본의 그 식민지 점령, 식민지 침략을 강하게 부정하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그 이전의 단계, 즉 조선이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왕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가, 조선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북한을 가리키는 자신들의 나라 이름이라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북조선, 그 다음에 한국은 남조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사실 이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심지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를 요즘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남쪽과 북한,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자리 잡은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다른 정치 체제를 만들어 왔는지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대상을 비교를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좋아하는 케이팝이라는 음악 장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비교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두 개가 다 아름다운 음악이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자의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이 둘을 케이팝과 재즈를 나란히 두고 비교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학자라든가 사회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이럴 때, 정치 체제가 또 다를 때 그 두 개의 국가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오랫동안 이루어진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 혹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한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혹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 아니다. 뉴클리어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독일과 같이 중단하고 그만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서로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었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떠나서 사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의견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 전력이라든가 뭐 환경, 의료 등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당연히 이제 논의 과정에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 주민들까지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쉽게 말하면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도자를 뽑는 방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뽑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한국도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의 선거를 오늘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이제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 해도 선거 제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치는 선거로 뽑기도 하고 어떤 위치는 그냥 임명해서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숫자로 표현하자면 50% 이상이냐, 아니면은 뭐 80% 이상이냐. 이 정도만큼의 사람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같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나라들은 최소 이제 50% 이상,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 때로는 가장 많은 어, 득표를 얻은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가령 옛날에 조선 왕조 같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그 다음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죠. 왕자는 공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왕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 선대 왕의 인정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 한 사람 혹은 한 열댓 명 정도만 인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어, 지지와 인정, 동의가 필요한지를 가지고서 이제 지도자의 선출하는 방식을 또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기준은 부의 창출과 분배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유튜버들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JYP 같은 분들은 이제 K-팝 스타들을 만들어서 또 돈을 벌죠.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그런 방식을 일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질서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저희들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한 나라의 경제와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가 아니면은 개인과 일반 사기업, 기업이나 회사들이 나서서 한 나라의 부의 창출에 기여를 하는가를 두고서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두 개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남한의 한국의 정치 체제의 특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은 한국은 어떻게 중요한 나라의 일들을 결정을 할까요? 한국에서 정책 결정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원적 정책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정책 결정에는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다음에 젊은이들, 뭐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민자들까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핵발전소, 그러니까 뉴클리어 발전소를 만들 때에도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자 여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하고서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 지역 옆에 사는 주민들,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좀 지어주지라고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그 주민들, 물론 과학자, 의사, 뭐 연구자들, 교수님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토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지도자의 선출은 한국에서는 직접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의 원칙을 가지고서 정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지도자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정한 나이와 그 다음에 뭐 범죄 기록이 없다던가 특정한 요건만 충족이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에 이제 나서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잘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또 아니면은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선거에 나서긴 하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도 있고 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구조가 한국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부의 창출과 부의 분배는 시장 질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 핸드폰 아니면 뭐 JYP 같은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부분들은 그 회사들 간에 개인들 간에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규칙에 따라서 부가 만들어지고 또 부가 다시 재분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시장이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건, 의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합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국가가 연금보험이라든가 노후에 대한 복지를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어떨까요?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은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 있어서 이 당이 모든 정치 기구에 우선하는 그런 존재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지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이 결정은 항상 그 조선노동당의 핵심 멤버들, 특히 이제 정치부라든가 정치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이런 생각이 왜 생겼냐 하면은 마르크스 레닌 그 이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뭐 뒤에 이제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따르면은 모든 그 통치와 지배는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현실에서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당 혹은 노동당이라는 거대한 당 구조를 만들어서 그 당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잠깐 또 말씀드릴 만한 특징은 북한의 정치 제도에서는 권력의 견제와 분립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고 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 그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기관인 사법부가 각각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어느 정도 균등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힘을 나눠 갖는 방식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눠 갖는 것 자체가 당의 위협이 되고 그렇게 나눠 갖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인 지도자의 선출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몇 명의 동의와 몇 명의 인정이 필요할까요? 북한에서 한 사람이 북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투표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유권자들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지도자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왕의 인정만 있으면 된다고 했듯이 북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독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정은 오직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한 사람의 인정만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지도자의 후보로 나설 수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이 지도자의 후보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노동당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최고 지도자 북한의 이제 수령제라고도 하고 그 지위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바뀌긴 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위치는 오직 김일성의 후손들 자손들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현대판 왕조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김일성 할아버지 첫 번째 북한의 지도자고요.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김정은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기준에 따라서 북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가 부의 창출과 배분인데 북한은 모든 것을 그 국가가 경영하고 국가가 결정하는 그런 계획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이런 생각 자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때문에 이제 생각이 생겨난 건데 모든 생산과 모든 소비를 국가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균등하게 사람들한테 배분을 한다면은 사실 도둑도 안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도 안 생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아이디어 그 생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장마당이라고도 하고 뭐 장터라고도 하는 말들이 이제 종종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북한에서 이 시장은 그냥 물건을 주고받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더 이상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어떤 제도로 보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것을 특정한 장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은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기준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두 번째 기준이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방식과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세 번째 기준이 경제에 관련된 것이죠. 부의 창출과 분배. 한국에서는 첫 번째 기준에 따르면 다원주의적인 접근이어서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시간이 걸리는 그러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율하려는 그런 접근법 반면에 북한에서는 그 독점적인 주의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원주의적 접근 혹은 독점적인 접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후보자로 나설 수가 있고 그 투표하는 과정도 독립된 기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도자가 자신의 후계자를 이제 지정해서 그 다음으로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세습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최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중요한 예를 들면은 노동당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뭐 중요한 뭐 장관이나 관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되거나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그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에서 한국은 시장 질서에 따른 경제활동 대신에 몇몇 부분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자원이 분배되는 오히려 시장에 의해서 분배되는 방식은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야기된 불평등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이제 정치 체제의 차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기준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서로 다른 것이 왜 문제가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나중에 남한이랑 북한이 통일되면은 이게 서로 너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두 개 나라가 서로 이 체제랑 제도가 너무 다르면은 나중에 통일됐을 때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미래에 일어나는 통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시장 질서,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는 다원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반대로 북한과 같이 독점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론주의적인 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질서도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방식에서는 국가 계획 경제 방식에서는 그 사회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뭐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과 북한을 뭐 보면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위 이제 말하는 선진국이 되어 있고 북한은 갈수록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물론 이제 정치 체제가 달라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결정의 다원성과 그 다음에 지도자 선출이 좀 개방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로 그 정치적인 책임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을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이렇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 그, 그 동시에 또 지도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그런 환경이면은 그 지도자가 다음번 선거 혹은 다음번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결정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능한 한 더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는 물러나게 되겠죠. 다음번 선거가 됐던 아니면은 무슨 다른 절차가 됐든지 간에 그걸 탄핵을 통해서든지 간에 통해서 지금 지도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정에 실패한 지도자는 반드시 그 다음 선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치학에서는 책임성,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정책 결정이 다원적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선출이 경쟁적이면서 민주적인 과정이 동시에 있을 때에만 이런 방식의 정치적 책임성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지도자는 항상 그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이제 정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정치학자들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혹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그 결정의 퀄리티라든가 결정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세 번째 기준이었죠. 그 경제 활동에 관한 기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셉 슌페터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오래전에 이제 그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조금 더 예쁜 물건을 만들고 조금 더 멋진 K-팝 그룹을 만들어서 음악 시장에다가 이제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익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롭고 뭔가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과정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삼성이 그랬고 뭐 애플이 그랬고 구글이 그랬듯이 뭔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나오면은 한동안은 그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들한테 독점적인 위치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이 제품을 못 만들게 하죠.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해줍니다. 그게 시장이라는 어떤 제도, 시장이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뭐 기술자들은 이제 특허권이라고 하죠. 특허를 내서 페이턴트, 특허를 내서 이제 그 상당 기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점 기간 동안에 이 그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그 독점을 향한 경주,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왜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처음에 우버 같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기존의 버스라든가 기존의 택시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버라는 서비스가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비슷한 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독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씩 바뀌는 그런 과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그 사회나 대부분의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점점 쇠퇴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이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고 많은 소위 이제 제국들이 쉽게 말하면 항해술이라는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아니면 뭐 인쇄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나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꾸준히 자기 애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체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사회가 그 경제가 점점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북한 정치 체제를 이제 세 가지 기준 가지고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딱 한 가지로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 있는 게 이제 inclusive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포용적인 정치 제도.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이 extractive 착취적인 혹은 약탈적인 정치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미국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MIT 대학에 있는 그 데란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서 이 용어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건데, 포용적인 제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고려로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제도가 수립이 되었는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가. 반대로 extractive 착취적인 제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체제인가.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용어들이 나온 책인데요. 연구서이기도 한데, 이 두 학자들이 오랜 역사를 살펴봤을 때 로마가 흥행했을 때,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아주 잘 나갔을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쇠락하고 멸망에 이르렀을 때,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본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사실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위치해 있는, 자연 여건도 동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한 나라는 실패를 한 이유를 이 그 두 학자가 설명하는 개념, 포용적인 제도와 착취적인 제도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됩니다. 왜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나라의 제도나 한 나라의 정치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식의 조세제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를 활용하는가를 봤을 때에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세금 제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세금 제도를 쓰는가,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교하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 체제가 비교한데 그치지 않고 그걸로 인한 차이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만드는가, 결정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게 이러한 작은 제도 혹은 정치 체제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점, 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도 그 채팅이 있죠? 채팅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발표를 했는데 살짝 1시간 안 되게 끝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역사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생략을 해서 혹시 그 앞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거기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랑 상관없이 또 다른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좀 잘 안 들리는 게 있었을 수도 있고. Дорогие студенты, меня слышно, да? Профессор Кухуюн сейчас прочитал лекцию.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лекция, я думаю,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й информации было. Можете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Можете написать в чат вопросы, если хотите. Можете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Нету, да? Микрофона? 들리죠?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интернет. Да, 속도등. Ребята, если есть вопросы, вы можете написать в чат. Можете задать.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у нас первая такая лекция на тему о отличиях систем,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этому достаточно интересная тема, которую не так часто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 есть вопросы у востоковедов, поскольку вы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аверное, тоже эту тему проходите и должна вас интересовать, либо кто еще есть из участников, переводчиков, либо филологов, тоже можете задать вопрос.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별로 궁금한 거 질문을 받으려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강연 내용이 아니어도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물어봐도 괜찮나요?
Вы можете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по теме лекции сегодняшней. Если вас что-то еще интересует о отношениях севера и юга, или, может быть,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и так далее, вы можете тоже задать, даже если эти вопросы не были сегодня затронуты в данной лекции.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디아나,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과 북한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나요?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대화가 통하냐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해도 괜찮은 건? 아마 그 방언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예,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하고, 북한에서 쓰는 한국어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쓰는 한국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긴 한데,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방문 중인데,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냉면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냉면? 콜드 누들? 뭐라 그러지? 예. 냉면집을 갔는데, 그 냉면집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냉면집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냉면집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북한 말이죠. 북한 말인데, 이제,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약간 조금 단어나 아니면 억양이, 톤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서울이랑 부산 사람들도 서로 이제 다른 정도? 예. 그 정도로 차이밖에 못 느낄 정도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네. 여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차트에. 우주 프로그램이요. 우주 프로그램이라는 게 최근에 북한이 위성 발사한 것 때문에 질문한 건가요? 질문한 학생분이 아이샤 칼란? 예, 아마 여기 저도 우주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 예, 모르는 분야고 한국은 이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됐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군사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한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위성을 발사를 했고, 위성이 이제 지구 궤도를 돌면서 한반도를 이제 관찰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위성을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최근에 며칠 전이었던,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항이 뭐죠? 우주항공?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이제 제가 아는 분야는 이제 사실 북한의 미사일, 로켓 이런 쪽이기는 한데, 북한의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은 사실 이제 무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쭉 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고도로 발전이 돼 있어서 위성도 쏠 수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이제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외 국가들한테 미사일 기술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 그다음에 이제 UN 같은 기구에서 그거를 제재하려고 많이 펜션 제재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일단 답변을 드리고,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정치 체제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하자면은 아마 남한 체제에 흡수가 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는 이제 사라지고 북한 남한 체제가 더 그 발전돼 있고 더 이제 그 경제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체제를 이제 남한 체제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 사람들도 그 선거에 출마해서 내가 내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그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이제 그 북한에도 이제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통일된 정부의 뭐 장관이나 차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는 관료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는 되지만 지금의 그 민주주의나 아니면 시장 그 체제를 완전히 바꾼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여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네요. 북한에 여행을 못합니다. 네, 북한에 여행을 하려면은 일단은 저희들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를 받으려면은 북한 정보부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를 할 텐데 그게 일단 힘들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에서 한국인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 그 특수 비자를 또 다른 비자를 또 허가를 받아야 돼서 여행을 할 수는 없고 한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 국적이나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한국 사람이어도 국적이 미국 국적이면은 네,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북한에서 이제 입국 허가서 그 비자를 이제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야 되고 중국 국적이 있으면은 아마 들어가기는 쉬울 겁니다. 북한에는. 네, 중국 국적이나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북한 입국하고 북한 여행하는 거는 괜찮고 대신 이제 외국 사람들은 가능은 하고 대신 비자라는 절차가 필요한 정도.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안 되는 아주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이랑 북한 사이에 그 DMZ 비무장지대라고 있어요. 그 이제 아니면 이제 공동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과 북한 군인이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를 이제 제한하는 구역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거기를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복무를 해서 저는 자주 가봤는데 거기에는 외국 사람들만 사실은 그 갈 수가 있는 지역이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JSA라고 부르는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뭐 관광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아예 거기조차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제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금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주로 어느 분야에서 뭐 일하고 있는지. 그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실 용어도 사실 많이 바뀌어다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만 명 이상이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숫자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대략 이제 3만 명은 확실히 넘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 예전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귀순 용사 이렇게 불렀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돌아왔다 해가지고
돌아올다 할 때 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귀순용사 이렇게 그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공식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민, 탈북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해서 뭐 어느 한쪽에만 있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회에 정착이 됐냐면은 국회의원도 있어요. 예. 그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이제 있는데 탈북자 출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조금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실제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국회 이외에도 뭐 작은 지방정부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송 연예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한 분들은 이제 화면에 보이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좀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최근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일이 있어서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이제 많은 탈북자들 북한 이탈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 적응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나요. 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원을 받아서 괜찮은데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한국이랑 북한 차이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데 조금 뭐 심지어는 차별을 겪었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Ребята, будут еще вопросы?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특강은 이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그리고 남한과 관련된 평소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을 강연해 주신 고호윤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모두 참석해서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또 다음 학기에 여유가 되신다면 또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